여러분 혹시 지금 노후 준비 다 되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수백만 원씩 되시나요? 아니면 자식놈 하나 잘 키워놨으니 나중엔 덕 좀 보겠지 하며 살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오늘 집도 연금도 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잠이 확 깨실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 없다고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남은 건 병든 몸뚱이뿐인 70대 노부의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마지막 안식처를 찾게 될까요? 아버지, 제가 저번에 내드린 보험료도 사실 저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남들은 부모님이 아파트는 못 해줘도 전세금은 못 해준다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짐을 지우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다고요. 어제 오후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던 아들놈 민수와 통화하며 들은 말입니다. 일산 주엽동 뒷골목에서 30년 넘게 순대국밥을 말며 그놈을 키웠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모아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왜 나한테 줄 재산이 없느냐는 서늘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제 무릎뼈 마디마디가 비명을 찌릅니다. 기덕아 이제 그만해라. 나도 더는 못 버틴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낡은 빌라 방바닥을 짚으면 얼음장 같은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훅 끼쳐옵니다. 옆에서 고니자는 아내 미자의 얼굴을 봅니다. 평생 국밥 연기에 그을리고 찌들어 쭈글쭈글해진 그 얼굴을 보면 저는 오늘도 가슴이 미어지는 죄인이 됩니다. 여보, 일어났어? 내가 먼저 나갈게. 조금만 더 자아 아내는 눈도 못 뜬 채 버릇처럼 대답하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 모습이 꼭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애처로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가스불을 얽니다. 파란 불꽃이 쉬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비로소 저의 잔인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서구의 낡은 상가 1층 25평 남짓한 공간이 저희 부부의 전부입니다.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재료비를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쥐어지는 건 쥐꼬리만 한 돈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 그런 건 남들 이야기인 줄 알고 신경도 못 쓰고 살았죠. 자영업자로 살면서 당장 내일 낼 월세가 급했지 30년 뒤에 나를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며 이번 달까지만 장사를 하라고 통보를 해왔거든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이 나이에 새로 식당을 차릴 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전화를 피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이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노부에게 주어진 성적표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는 아내와 함께 저 일산 호수 공원을 걷다가 못된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다 내려놓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더라고요. 전부이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망해가는 국밥집 사장의 너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혹은 당신 주변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잔인하고도 생생한 생존 기록입니다. 자식에게 뒤통수 맞고 바닥까지 떨어진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작은 희망의 끈을 잡고 일어섰는지 그 과정을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집 한 채 없이 남의 집 국밥만 말아주던 저희가 드디어 다리 뻗고 잘복음 자리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노후 자금 하나 없이 이른이 넘은 분들 그리고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믿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0살 김기덕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손마디를 한번 보시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습니다. 일산 주엽동 뒷골목에서 순대국밥집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째네요. 젊었을 때니 뜨거운 뚝배기 수십 개를 한 번에 날라도 끄덕 없었는데 이제는 빈 뚝배기 하나 드는 것도 손목이 시큰거려 눈물이 핑 돕니다. 식당은 늘 꼬릿한 고기 산문 냄새와 뿌연 수증기로 가득합니다. 여름엔 끓는 손 열기에 숨이 턱 막히고 겨울엔 찬물에 고기를 씻느라 손등이 다 터져나가는 일상이었죠. 남들처럼 휴가 한번 제대로 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쉬면 그날은 아들 민수 학원비가 빠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손님이 너무 없네. 재료비도 안 나오겠어? 아내 미자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 더 세게 가스불을 올리곤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산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났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곳은 30년 넘게 갇혀 지낸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나중엔 편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희 식당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50만 원이나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180만 원 하던 월세가 순식간에 230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재료 떼고 전기세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걱정에 밤잠 설치는 기분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손주 재롱 보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끓는 육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 통장을 정리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들 다 받는다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 당장 장사가 안 될 때마다 연금 보험료를 미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에이, 나중에 돈 벌면 한꺼번에 내지 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저는 연금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에게 연금은 마지막 생명줄인데 저는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었죠. 통장에 찍힌 잔액 45만 원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하나 아니면 아내 약값을 해야 하나. 71살이나 먹은 가장의 주머니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참 비참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죠. 아들 민수가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우리 민수가 다 알아서 하겠지. 동네 사람들에게 국밥을 돌리며 자랑했던 그날에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하고 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가끔 전화가 와도 늘 자기 힘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 애들 교육비가 얼마다. 부모가 집도 없고 연금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요즘 식당 정리하고 실버타운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묻더군요. 그 실버타운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가 왜 아직도 앞치마를 메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식이 냉정하게 굴어도 혹시나 우리 때문에 기죽을까봐 말도 못 꺼냅니다. 아들놈이 들어준 보험 하나도 사실은 제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쥐꼬리만 한 수익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떼서 꼬박꼬박 부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정성을 짐작 취급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구석에서 아내 미자가 몰래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상담사분이 계산해 주기로는 우리 부부 기초연금이 약 5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부부 합산 시 20% 감액 적용 기준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대요. 둘이 합쳐 80만 원 남짓한 돈, 누구에겐 푼 돈일지 몰라도 월세 걱정 없는 우리 부부에겐 천금 같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십만 원이 수억 원짜리 건물보다 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 없어도 이 아비는 안 죽는다. 우리 미자도 안 죽여.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서류를 다 접수하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산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찐빵도 샀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이사 간대? 새 아파트로 간대. 병실 문을 열며 큰 소리를 치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침대 주변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저를 시험하려는 듯 다시 한번 가혹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제가 접수한 그 서류들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요. 극심한 과로에 영양실까지 겹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국밥고기 삶는 뜨거운 열기 속에 살면서 정작지 안에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창백한 안색으로 잠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곱던 손이 이제는 나뭇껍질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말에 아내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식당은 오늘 장사 어떻대? 나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내는 그놈의 15평 식당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말을 짚으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당 걱정 마. 우리 이제 그만할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병실에 두고 저는 다시 일산 서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 한 장이 부족하다는 말에 다시 주엽동 식당으로 가서 낡은 장부를 뒤지고 다시 구청으로 뛰어가는 일을 반복했죠. 일은 넘은 나이의 일산 지하철 3호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서류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절박함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종이 뭉치가 저에겐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복직과 공무원이 제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말하더군요.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은 접수됐고요.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서 쓰시면 됩니다. 펜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집 마련은 남의 집 월세 살이 30년인데 나라에서 지어준 깨끗한 아파트에 월 10만 원대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저는 그 신청서에 제 이름 김기덕 세 글자를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을 폐업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더라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니 뭐니 해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원상 복구 비용을 빼겠다고 의음장을 놨거든요. 김씨 30년 썼으면 주방 타일 다 깨졌을 거 아니야? 그거 다 고쳐놓고 나가. 평소엔 인자한 척하던 건물주가 돈 앞에서는 괴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도와준 건 대기업 다닌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담사님이셨죠. 어르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철거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는 왜 그동안 미련하게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서운해할 시간에 이런 제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퇴원비와 수술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하나 들어둔 게 없으니 막막했죠. 그런데 박 형님이 다시 한번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 아들이 들어준 거 말고 너 예전에 우체국에서 뭐 하나 가입한 거 있지 않았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년 전쯤 단골 손님이 권유해서 들어둔 10,000원짜리 상해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랴부랴 서류를 챙겨 확인해 보니 다행히 이번 두 번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의 아들 민수의 100마디 위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병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나라에서 집도 주고 연금도 준대. 아내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요? 우리가 무슨 복이 있다고?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복지주택 평면도를 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분이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복지주택에 입주하면 단지 내에서 노인 일자리도 구할 수 있대요. 어르신은 손맛이 좋으시니까 실버 급식소 같은 데서 일하시면 딱이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평생 돈 때문에 억지로 하던 요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노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나이에 무슨 일을 새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인 저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머니에 단돈 몇십만 원만 있어도 내 몸 건강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퇴원했고 식당 폐업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됐거든요. 복지주택 입주 당첨자 발표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시장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정말 우리 부부 발 뻗고 잘 곳이 생겼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얇더라고요. 우리가 짐을 다 싸고 식당 열쇠를 반납하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의 문 앞에 검은색 세단을 탄 낯선 남자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들의 손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앞길을 막아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 민수는 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걸까요? 복지주택 당첨 문자를 받고 나서 저와 아내 미자는 며칠 동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일산 주역동 뒷골목에서 순대국 냄새에 절어 살다가 이제는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일산 호수 공원을 찾았습니다. 장사하느라 바로 옆에 두고도 1년에 한 번 오기 힘들었던 고신대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잡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엔드코트, 기덕씨,
우리 정말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자도 되는 거지. 엔드코트.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묻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아파트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민수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 씨 지금 집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 대출 서류 아버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희 탓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가슴에 대을 박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제 손주 녀석이 저를 보더니 무섭다며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평생 국밥 팔아 모은 돈으로 명절마다 세뱃돈 챙겨주고 장난감 사주던 할아버지를 이제는 돈 받으러 온 빚쟁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안 좋으니 그만 가 주세요라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리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자식 집 문전 박대 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돈으로 공부시킨 자식이 나를 오물 취급할 때 느껴지는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지하철역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부모로 안 본다면 나도 살기를 찾아야겠다. 저는 다음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산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상담사분께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복지주택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셨고 위임장까지 작성된 상태라 이걸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삼서위조나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71살 먹은 아비가 자식을 고소해야만 살 수 있느니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아버지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저 이번에 새로 가입한 보험 해지해서라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니까 제 집 찾아와서 망신 주지 마시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망신당할 걱정뿐인 아들의 문자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갚는다고? 내가 언제 갚을 건데? 우리 미자는 지금 병원에서 내일 모레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럴 돈조차 아까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입주관리소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김기덕 어르신 지금 압류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당일 키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틀 뒤면 입주 시작인데 어쩌실 건가요? 이틀 뒤틀 뒤면 우리는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일산 서구청 복지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저 몰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병원비도 없는데 제발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담당 공무원 바지가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의 채무관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과 연결해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제야 아주 작은 바늘 구멍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당장 변호사 선임비는 아니더라도 각종 인지되며 서류 비용이 수십만 원씩 들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수중에 남은 돈은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식당 보증금은 이미 압류됐고 통장에 있던 푼돈은 아내 약값으로 다 나갔죠. 저는 염치불구하고 예전에 식당에서 서빙하며 친해졌던 단골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0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 사장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굽실거리지는 않았는데 이 나이에 구걸하러 다니는 제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까워하며 5만 원권을 쥐어주기도 했고 어떤 분은 귀찮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도 서럽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때입니다. 저 사람 식당 잘 된다더니 결국 저 꼴 애라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내 미자는 초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덕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는 갈 수 있는 거지? 아내의 질문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어? 나라에서 다 도와준대. 걱정 마. 제 거짓말에 아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틀 뒤 입주 날짜로 가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빚더미를 어떻게 치우고 압류를 풀어서 새집 열쇠를 받을 수 있을지 인생의 마지막 배수진을 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30년 동안 제가 말았던 국밥 한 그릇을 잊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만남이 제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과연 저는 아들의 비촉세를 풀고 아내와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이제 그 치열했던 사투의 결말이 시작됩니다. 입주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이틀 뒤면 일산 지축에 있는 복지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 앞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압류 딱지가 있었습니다. 식당 보증금은 이미 묶였고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마저 아들이 받은 대출 담보로 잡혀버렸으니 이대로라면 우리는 새 집 열쇠는커녕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잠든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기덕아, 정신 차려라. 내가 무너지면 미자는 죽는다. 저는 예전에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일산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전직 법무사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염치불구하고 어르신 댁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오는 어르신을 붙잡고 제 사정을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김 사장, 자식 농사 망쳤다고 고개 숙이지 마. 이건 자식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지금 당장 지원금 신청하고 소송 서류부터 준비하게. 생각과 달랐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은 아들이 재인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의 보험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게 했다는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그날 밤 식당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CCTV 박스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도장을 찍게 하던 날에 영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쳐다본 지 8시간 만에 아들이 제 눈을 피해 가방에서 몰래 서류 뭉치를 꺼내던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 자식 이름 석자가 적힌 소장을 법원에 내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법원가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내가 대신 감옥에 가고 싶은 심정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애는 착해서 그럴 리 없어라고 믿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사람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식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세상에 치더라고요. 돈 없으면 부모도 짐짝 취급받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겠지만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남보다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이치축 복지주택 그리고 매달 받는 기초연금 이거 누가 집으로 찾아와서 떠먹여준 거 아닙니다. 제가 무릎에 물이 차도록 구청을 뛰어다니고 박형님 같은 지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찾아낸 보물들입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몰라. 복잡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르면 굶어 죽는 게 노후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 세금인에는 월급 받고 우리 도와주려 있는 분들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근처 센터에 가서 나 같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어? 하고 당당히 물어보세요.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여러분의 집이 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내 편은 내 몸뚱이 하나뿐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절대 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지 마세요. 그게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능력밖에 빚을 지는 순간 여러분의 품이 있는 노년은 끝이 납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아봤습니다. 그때 느낀 공포는 죽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 집 산다며 도와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너를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나라에서 빌려주는 10만 원대 임대주택이면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부부 합쳐 53만 원, 큰 돈 아니지만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느니 돈이 자식보다 훨씬 효자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내 미자와 함께 소소하게 국밥 끓여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제가 찾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일은 한 살 김기덕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집도 없고 연금도 없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작은 방 한 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사람 대접해 줍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국가의 복지 혜택을 내 공부처럼 챙기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기초연금, 긴급지원제도 찾아보면 우리를 위한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셋째, 내 건강과 내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내 몸 망가뜨리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시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 걱정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늙은이가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모은 2억, 단 한마디에 모두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고,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부끄럽고도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으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28년 동안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리는 그 고된 일상을 거의 30년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발이 붓고 손마디가 굵어져도 그저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전세 올려주고 남편 병원비 대고 나면 어떻게든 살겠거니 싶어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딱 2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던 날, 저는 처음으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이 돈이면 이제 아프면 병원도 가고, 남편이랑 기차 여행도 한 번 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그 소중하디 소중한 2억 원을 저는 단 한마디의 약속 때문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형도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나만 믿어봐.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땀을 하루아침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단한 사기꾼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처남댁, 그러니까 시동생의 아내가 소개해준 고수익 투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믿고 믿었던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덫에 걸려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절대 이런 데 돈을 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셋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데 손댄 적 없었고,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은행에 고이 모셔두는 게 맞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부부는 투자 같은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그 신념이 흔들린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2에 된 처남댁 미경 씨가 명절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부, 형수님, 요즘 저희 아는 분이 신도시 물류창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월에 2%씩 고정으로 수익이 나온대요. 원금도 1년 뒤에 전액 돌려주고요. 저도 작년에 3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빠지고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형수님 말고 다른 데 소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믿을 만한 것 같아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는 진짜로 수익이 들어왔다고 통장 내역서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온 내역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월 2%라면 1년에 24%입니다. 은행 이자가 고작 연 2%에서 3% 하는 시절에 그것은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린 황금 같은 숫자였습니다. 2억을 넣으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거 다 사기야. 절빼하지 마. 저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걸. 근데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허리 수술비가 5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작년의 기억. 막내 아들 취업 준비에 학원비를 보태줬던 일. 그리고 언제까지 이 슈퍼를 운영할 수 있겠냐는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얽혀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제안에 흔들린 건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몸이 안 돼서 슈퍼를 그만둬야 할 때, 남편 건강이 더 나빠질 때, 아들 결혼 자금을 대야 할 때, 그때를 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2억 원이 통장에 고여 있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스스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이 지나고 나서 미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미경 씨는 들떠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모르는 사람은 소개 못 해준 데서 저만 형수님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저는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미경 씨가 그 투자업체의 담당자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이 강진수라고 했습니다. 수원 시내의 깔끔한 사무실에서 만났고 벽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정말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물류창고를 분양받아서 임대 수익을 나눠드리는 구조입니다. 실물 자산이 담보이니까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이미 3년째 운영 중이고 수익 지급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꺼운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처럼 보이는 서류들, 사업자 등록증, 투자자 명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 서류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었던 거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서류를 보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심리 말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경이가 뭘 알겠어. 그것도 조직이 있는 거야. 처음 몇 명한테 실제로 돈 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라고.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야.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직접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바로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돈을 돌려줍니다.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요. 그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끌어모으고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미경 씨도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직 돈을 받고 있던 단계였을 뿐이고 저는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저와 비슷하게 큰 돈을 넣은 분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강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저는 2억 원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벌어서 모은 돈이고 확실한 것 같으니 나중에 이익이 나면 남편도 좋아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그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판단착오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슈퍼에서 쓰던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고
다시 강 씨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첫 번째 수익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첫 달은 정말로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수익이 찍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남편한테 자랑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되는 건가 싶었죠. 두 번째 달도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도요. 그러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미경이 말이 맞았구나. 남편 모르게 투자한 게 이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달은 4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물류창고 임대 계약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좀 더 늦게 받았습니다. 내부 감사가 들어와서 잠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속의 불안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경 씨도 이번 달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당황해했습니다. 나도 전화해봤는데 이상해. 오빠한테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형수님, 나도 몰랐어. 미경 씨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깊은 구렁 속에 빠졌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강 씨는 그 즈음 이미 사무실을 비워두고 잠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사이 그는 차를 팔고 집 계약을 해지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 씨와 통화가 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이정숙 씨,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원금은 최선을 다해 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는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아간 수원의 사무실에는 간판도 사라지고 문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달랑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관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2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렸는데 몰래 넣었다가 다 날렸다고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슈퍼를 닫고 집에 오는 길이 그날따라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근데 이제 어떡해? 그 품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이 화를 내지 않은 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너무 허망해서 화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남편은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허리 수술한 뒤 회복 중이었는데 그 충격에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걸 보는 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경 씨도, 미경 씨가 소개해준 몇 명도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저만 2억, 전체 피해자는 15명, 피해 총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그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진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름도 달랐었고 사무실은 지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진짜 물건에서 뽑은 것이지만 그 물건과 강 씨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유령업체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지급된 수익금은 전부 저희 같은 후발 투자자들의 돈이었고 강 씨는 그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그것도 몰랐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이런 데 속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당한 겁니다. 투자 사기는 어수룩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은 사람의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진행되었지만 강 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소식을 공유했는데 그 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쓸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른이 다 된 어르신이 퇴직금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 딸 결혼자금을 넣었다가 날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 처지가 그나마 낫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모두 저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안심하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그 소박한 바람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큰 욕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만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을 파고드는 게 현대 투자 사기의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고 월에 2%씩 확정 수익이 나오고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는 곳. 아니면 지인이 실제로 수익을 받고 있다고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 경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월 2%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합법적인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개인이,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건 사기이거나 사기에 준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수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인 역시 저처럼 아직 파국이 오기 전 단계의 희생자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억을 잃은 뒤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면서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그 2억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침묵으로 저를 배려해줬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남편 허리 재수술비, 막내 아들 독립자금, 우리 노부부 작은 여행 한 번. 그 모든 게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을 잃으면 그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을 잃는 겁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의 결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미경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미경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3천만 원도 날렸고 형수인 저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미경 씨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동생이 전화를 해서 형수님, 미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본인도 속았고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경 씨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속은 것이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결국 미경 씨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미경아, 너도 힘들었지? 이제 됐어. 우리 같이 손해봤으니까 이제 앞을 보자.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울고 미경 씨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만큼은 2억 원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지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실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나도 알아. 아무 말 말자.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 그 말에 저는 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좀 달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데다 넣었어요? 아빠도 반대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아이가 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는 마음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 돈을 불리려 했는데 결국 제가 더 큰 짐이 된 셈이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씨가 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달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저도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강 씨가 실형을 받더라도 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당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국내에 남은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강 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몇 년을 선고해도 그것이 제 2억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투자 사기 피해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죗값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영영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피해자 지원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류창고, 태양광 발전, 부동산 개발, 암호화폐. 껍데기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고수익,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지인 소개. 이 네 가지가 함께 나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세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몸은 더 고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억 원이 없어진 자리는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불리려 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돈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날 밤 냉장고 앞에서 빈손으로 주저앉았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우리 아직 둘이 있잖아. 잃은 것도 많지만 아직 가진 것도 있잖아. 남편이 그 말을 해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내일을 살 힘이 생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자다가 불쑥 그 생각이 나서 뒤척일 때도 있고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적어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제안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돈을 넣지 않으셨다면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월 2% 이상.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줬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수익을 받고 있어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사기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미경 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건 그 투자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미경 씨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신뢰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탐욕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방법이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같은 제도권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도권 밖의 고수익을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은 냉정하게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거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간증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어서 그런 사기에 당했다고 하면 다들 어이없어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교육에 참석했을 때 강당 가득 앉은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당하지 않았을 뿐 당장 내일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저는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얼마를 넣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단연이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듣고 나서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2억 원을 잃은 대신 한 사람이라도 지켰다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결심이 매일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노후 자금이 마지막 안전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수익은 나중에 오히려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잃고 나서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녀분들한테 꼭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이런 이야기가 돌면 우선 가족에게 먼저 의논하는 것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이미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더 나은 내일을 바랐을 뿐이고 그 마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